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그 스님 세월호 가족들이요, 얼마 전에 걸어서 안산을 출발해서 팽목항까지 무려 19박 20일을 도보행진을 했습니다. 그 올바른 선체인 양 진실 규명을 요구를 했는데요. 정치권은 답이 없어요. 왜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이 지금 이제 300일이 넘어서서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4월 16일 1년 됩니다. 근데 아직도 왜 길바닥에 있어야 될까? 왜 강화문 농성장에서, 왜 청와대 앞에 청운동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야지 될까? 왜? 그분들이 뭘 원하는데? 귀를 기울여야죠, 이제. 대통령이 약속했잖아요.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여한이 없도록 한 유가족들이 저렇게 돌아다닐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만나서, 대통령이 뭐 별겁니까? 예? 뭘 그렇게 가둬놓고 사람도 안 만나고, 무슨 뭐 어디야 태릉 선수촌에 뭐 그 쫓아다니고 뭐 오페라인가 뭐 그런 거는 보러 다니면서 왜 유가족들을 안 만나요? 왜 시간이 없는가요? 예? 유가족들 만나야죠. 만나서 왜 그러냐? 뭐가 불만이냐? 물어야지 됩니다. 그럼 유가족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뭐 이걸 좀 해결해 달라. 그리고 그거는 진실을 밝혀 달라. 왜 배가 침몰했는지, 우리 애들을 왜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는지,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세월호 안산에서 간 게 아니고 또 그 두 분 가족이 삼보 일배하면서 지금 다시 팽목항에서 출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익산에서부터 전주까지 한번 같이 걸었어요. 걸어보니까 뭐 물론 뭐 제가 나이가 이제 66이니까 뭐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또 산에서는 등산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아스팔트를 걷는 거하고 산 다니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 뭐 20km 좀 넘게 2 3km나 걷은 걸로 압니다. 근데 퉁퉁 부어요, 얼굴이 그 다음날. 뭐 저는 그 마지막 날 진도에서 팽목항까지 꼭 가고 싶었어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나는 좀 안 가도 되겠다. 그러고 이제 참여를 안 해. 속으로는 굉장히 미안하죠. 네. 그 호성이 엄마나 좀 가깝게 지냈던 엄마들이 있어요. 네. 영석이 엄마나 이런 분들도 다 왔을 텐데 그래서 눈에 밟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진 못했지만은 엄마들이 어떻게 걷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 어떻게 완주를 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물어보니까 그래요. 아이고 스님 우리가 걷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걷고 딸이 걷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눈물 나더라고. 그런 엄마들이 또 다시 또 아이고 참 눈물 나서 참 말도 못 하겠네. 그 원통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막 그런 그 마음을 풀어줘야지. 그게 뭉치면 기운이 돼가지고 좋을 일이 없어요. 그걸 풀어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뭐
뭐 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무슨 뭐 직접 유가족들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는데 뭐 7시간의 문제 때문에 산케이 신문이나 조선일보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좀 있었지만은 네. 저는 뭐 그런 식으로는 안 봐요. 그럼 7시간 동안에 뭘 했냐는 거예요. 네. 네? 밝혀야죠. 그리고 제일 하는 그 여태까지 그 국회에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자료 제출을 안 할 뿐만 아니라 7시간 동안 17번인가 보고를 받았다고 그러죠. 네. 17번 보고를 받은 사람이 중앙자유대책본부에 와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 발견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한 번도 보고를 안 받은 겁니다. 한 번도 보고를 안 받고 뭘 했냐는 거예요. 그 멀쩡한 정신으로 애들이 객석에 깔아앉아 있는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았을 리는 없다는 거죠, 저는. 근데 왜 그 말을 했냐는 거예요. 지적 능력의 문제인가, 이게. 그래서 뭐 이리저리 생각을 좀 해보니까 네. 옛날에 이산화가스 말을 할 때 이산화가스는 저도 뭐 이산화가스,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 가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쁜 벌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꿀벌 벌꿀 착각하잖아요. 그런 말 실수는 누구는 이제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발쁜 벌꿀 뭐 이런 종류 그러니까 지하경제의 양성화 네. 활성화라고 그랬지. 네. 지하경제를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지하경제를 나중에 양성화시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걸 실수인데 그것도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다 보면 그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런데 일산화탄소, 뭐 가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그런 실수는 인정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실수는 전화위기를 삼아서 이거는 이해 안 가잖아요. 그럴게요. 전화위복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전화위기를 삼아 누가 전화위기라고 써졌다 하더라도 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말 실수들이 네. 어느 경우에 보면은 책을 안 읽는구나. 아 저분은 책을 안 읽는구나. 네. 책을 읽으면은 책을 많이 읽으면은 전화위기 전화위기 참 근데 전화위기라고 하기도 어려운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나오는 말 습관적으로 나오는 네. 말이고 우리가 많이 접하는 언어인데도 바쁜 벌꿀은 금방 착각하다 보면 뭐 바쁜 벌꿀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 그리고 판단력도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전역이라는 사람을 참 아주 싫어하는데 네. 그 사람이 뭐 얘기하는 소리 인터넷으로 가끔 나와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말들이 거의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면은 그 국민의 그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뭐 세월호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의 비극을 또 시체가 아기들 죽은 그 네. 선생님하고 아직 남아있는 9명의 그 시신을 이제 빨리 인양을 해야지 되고 배 선체를 인양을 해야지 되는데 네. 자 스님 최근에 세월호 지킴이를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모임입니까? 명조 싸움은 좀 다른 성격인 것 같아요. 세월호 지킴이는 네. 그 정봉주 전 의원이 네. 보기는 맨들맨들하고 아주 말 안 듣게 생겼는데 네.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이 좀 따뜻해. 아 그래요? 그 익산에서 이제 까불까불하고. 전주까지 같이 가는데 네. 막 가면서도 뭐 그 엄마들한테 얼마나 그 음담패설 용담을 하는가. 엄마들이 울다 말고도 자지러져요. 엄마들이 참 좋아해. 그리고 표시 안 나게 네. 그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참 따뜻하게 해요. 근데 정봉주 의원이 저보고 세월호 지킴이 선생님도 같이 동참하십시오. 저는 뭐 사실은 누가 막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막 내가 나이가 60인데 이제 내 앞길도 가림 못하면서 뭐 여기저기 이렇게 들여다보는 데가 많으냐 이런 것도 자조를 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 3가지를 약속을 하자.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세월호 가족들의 그런 그 응어리진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세월호 가족과 끝까지 함께 같이 한다. 세월호 참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100여 군데 단체들이 세월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네. 그룹별이 형성이 됐는데 국민대책위가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국민대책위가. 네. 그래서 이제 세월호 유족들과 같이 한다. 또 이제 억울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같이 저같이 네.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동안 뭐 했길래 뭘 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와서 네. 구명조끼 있다는데 왜 발견이 애를 먹고 어려우냐고 왜 그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애들이 통두리째 뱃속에 갇혀서 빠져 죽은 걸 모르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런 걸 쓰겠어요? 국민이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자기 국민이 조선시대로 치면은 참 백성인데 네. 애민중생 해야지 되는데 네. 그거 밝혀야 된다. 진실을 밝혀야 된다.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어서 유가족들 소원도 그겁니다. 다시는 우리 애들 같이 이렇게 참 위험에 노출된 사회에 살지 않도록 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 네. 그게 이제 세 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지 않으면 즉각 지키면 해산한다. 그렇구나. 그 광화문 농성장에 엄마들이 있을 때 제일 힘든 시간이 아이들 등하교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쭉 해서 올라가면 학교가 있는데 교복 입고 올라가는 애들을 보면서 아, 저 집 엄마는 참 부지런하구나. 애 교복을 다려줬네. 저 엄마는 늦잠 잤구나. 애 교복이 꿀꿀하다. 쟤는 왜 운동화를 안 빨아줬을까. 아, 좀 힘들더라도 운동화 좀 빨아주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들이 쭈삣쭈삣 하다가 오래되니까 농성이 길어지니까 아이들이 와서 인사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눈인사도 하게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엄마들이 이제 제일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학원 열심히 보내고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는 자식을 보는 게 자기 꿈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내 아이만 안전하면 된다. 다른 애들 다 다쳐도 내 자식만 괜찮으면 괜찮지. 이런 생각으로 해왔는데 시민들이 그렇죠 뭐. 예. 네.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식이 수학여행 가다가 그렇게 물에 빠져서 아무도 구조해주지 않는 가운데 그냥 물에 수장됐다는 거를 생각하면 당신 자식도 네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세월호 지킴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계속 너무 외롭게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만 새누리당 저희가 의원들 취재해보면 이제 세월호 좀 그만해. 뭐 그렇게 세월호 또 해. 1년이나 해. 뭘 이렇게 이제 됐어. 뭐 그만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또 선체인양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만 잊자. 잊어도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선체인양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돈 들어가니까 하지 말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 문제에 스님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선체인양을 안 하겠다는 거는 범죄 사실을 은폐하겠다는 거와 똑같다라고. 그러네요, 스님. 진짜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스님.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 배 안에 모든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 거죠. 선체인양을 안 하겠다는 건 결국은 엄청난 범죄 사실을 은폐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선체인양은 돈이 그게 무슨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했죠,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거는 필시 이 9명의 시신을 비롯해서 선체를 완벽하게 인양을 해서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겠어요? 재판 결국 마지막 믿는 게 이제 우리도 판사 검사예요. 근데 검사라는 건 이미 개잖아요. 네? 오직했으면 내가 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하나씩 잡아다가 보신탕집에 팔아먹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개니까. 개 취급한 거 개 취급을 해도 당연히 개가 된 놈들 아닙니까? 그나마 이제 판사들이 그래도 조금 좀 윤석열 검사 같은 거한테는 미안합니다, 내가. 네. 그분들은 정말 훌륭한 공직자로서 법을 지키고 수호하려고 했던 분들인데 그 외에 하도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펀치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네. 그 펀치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앞에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인물이나 내용은 전부 허구라고 그랬더라고. 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건 전부 진실입니다. 허구가 아니라. 막 검찰총장, 법무장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와가지고 밑에 검사들하고 막 치고받고 하면서 뭐 음해하고 잡아가고 봐주고 재벌하고 얽혀있는 게 한국사의 부조리를 그대로 그려낸 요 근래 본 드라마 내가 그래서 처음에 한번 보다가 다시 보기 찾아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다 봐버렸다니까. 아, 스님도 다시 보기 하시는군요. 네. 네. 어떤 건 1,000원씩 내고. 야, 스님 이렇게 그 동질감이 느껴져요. 다시 보기 1,000원. 조금 아깝지만. TV에는 왜 1,500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님. 응? TV에는 1,500원을 받더라고요. 네. TVN 건 뭐 안 보셨어요? 네. 펀치만 펀치만 봤어요. 보셨어요? 그래서 그 작가 거는 무조건 찾아서 보려고. 네. 장윤선의 팟짱. 스님 최근에 새로운 대한정당 건설 뭐 여기에도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오해를 받으셨어요. 네. 왜 스님이 정치하시려고 그러나? 네. 진짜 대선 출마하시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스님이 출마 준비하시나? 이런. 우선 이 말을 전제로 호구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다는데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와닿는다. 와닿죠. 네. 나도 이거 참 오늘 인터뷰할 때 이 말을 꼭 해야겠다. 네. 저를 보고 정치승이라는 얘기 많이 해요. 특히 강남에 저를 좋아하는 스님들은 신도들이 네. 왜 스님은 그렇게 정치적이냐. 근데 정치라는 게 뭐 별겁니까? 네? 지금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정치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 내리고 결정 내리는 거. 그게 범위가 커지면은 이제 많은 다수 대중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 부처님도 대단한 정치 그리고 굉장히 진보적인 정치승이었어요. 정치였었죠. 그 당시에 그 계급 사회 계급이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인도는 그렇죠. 근데 2,500년 전에 그 부처님 당시 때는 그게 상류 계급과 하상류 계급은 서로 그림자를 밟아도 안 되고 손끝만 스쳐도 안 되는 그런 그 사계급이 형성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절에 들어오면 무조건 들어오면 순서대로다. 네가 브라만이었든지 네가 그 하층 계급 크샤트리아였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다. 혁명 같은 거죠, 사실은. 그 정치적인. 그렇죠. 굉장히 정치적.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뭐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치가 잘못되니까 민초들이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를 안 한다면은 과연 이 세상에 불의하고 부정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누가 비판할 것인가? 뭐 그런 의미로 저는 플라톤이 얘기했던 참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큰 벌은 저질스러운 놈들한테 지배당하는 것이다. 지금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가장 저질스러운 놈들한테 지배당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네. 보세요. 요새 애국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국기에 대한 경례 해야지된다는데 네. 군대 안 가고 탈세하고 비리 다 저지른 놈들이 태국기 앞에 경례만 하면 뭐합니까? 일반 서민들은요. 태국기 앞에 경례할 시간도 없습니다. 네. 네? 일하기 바쁘고 뭐 국기 개항할 때가 언젠지도 그건 아주 그러니까 형식적인 틀만 애국을 얘기하면서 아들 군대 안 보내고 저 군대 안 가고 탈세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모든 정보 취합해가지고 직위를 이용해서 취합해서 땅 오를 때 땅 사놨고 오르면 팔아먹고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총리하는 이완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총리하면서 그 다음에 국기에 대해서 경례하라고? 네.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게. 정신병자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그걸 또 뽑아줘요. 우리 충청도라고. 그 충청도가 멍청도가 되고 충청도 양반이 충청도 쌍놈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완구 때문에 충청도 쌍놈 됐어요. 멍청도 됐고. 내가 이러고도 살아남는다는 거는 정말 명이 긴 거고 복이 많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스님 왜 대한정당에 참여를 하신 겁니까? 아니 대한정당이 왜 나와야지 돼요?
야당이 잘하면 대한정당이 나올 필요가 없죠. 네. 근데 야당이 야당 같아야죠. 저 지난번 선거 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참 제 나름대로는 아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면서 많이 도왔습니다. 네. 네. 근데 대통령 선거 지금 그 당시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뭔가 있다라고 다 판단했어요. 물론 선거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댓글 여자, 네. 국정원 댓글녀를 뭐 감금을 했냐, 인권을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네. 책임져야지 된다고. 네. 여성 인권을 유린한 야당의 감금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이제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돼요. 댓글을 달고 국정원장이 지시를 했고. 네. 국정원만 개입했습니까? 군대가 개입을 했어요. 어떻게 군대가 선거에 개입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명박이란 놈은 진짜 우리 민족의 원수 같은 놈이야. 북에서 내려보낸 것 같아. 북한에서. 간첩으로. 도저히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그렇죠. 예. 국정원이 어떻게 그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군대를 못 믿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국민이. 군대 갈 생각 안 날 거 아니에요. 군대 갈 생각하면 전쟁이 나면은 다 애국심을 갖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권력, 부자, 뭐 자리 좀 좋은 놈들은 다 군대 안 가버려요. 네. 그럼 서민만 가서 총알바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 안상수 같은 인간이 날 보고 좌파라고 그랬는데 네. 병역을 면제를 받은 게 아니고 기피를 했어요. 아예 도망을 다녔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본래 당대표도 오고 지금 또 어디 가서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어디 가서 또 시장인가 하더라고. 예. 한번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제. 궁금해서. 그래서 그러한 그 야당이 올바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게 세월호 때문에 나옵니다. 세월호 때 광화문 농성장에서 각계각층이 다 모여서 야당이 박영선 그때 비대위원장이었던가요? 네. 네. 가서 어떻게 정부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받아와서 유가족들한테 내놔요. 납득할 수 없는 합의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이거 야당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신당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대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부정한 선거라고 다 판단이 되어서 항의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끌려갈 때 과연 문재인은 뭐를 했고 야당은 뭘 했는가. 네. 선거 뭐 불복이냐고 물어보면 아니다. 선거 불복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선거에 대한 불복이냐 선거에 대한 복종이냐로 논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선거에 개입을 했으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한국 그 법치 국가의 근간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네. 그런 그 변란으로 봐야 됩니다. 변란 변괴. 근데 그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저것들이 무슨 야당이에요? 야자 빼야지 됩니다. 하나 빼서 그렇다고 여당이라고 하긴 그러니까 여에서 하나 빼가지고 해서 니들은 아어당이라고 그래라. 이렇게 아어당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야죠. 그래서 대선 문제도 그랬었고 네. 지금 이제 원세훈이 구속까지 됐습니다. 예. 그래도 가만히 있잖아요. 법정 구속됐는데도 가만히 네, 그러면 대통령 하야해라 소리가 야당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국가 정보기관 대통령 직속기관이 개입을 해서 선거에서 여당이 이겼습니다. 그럼 그 여당의 대통령 된 사람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런 정당한 주장조차도 하지 그것도 못해요. 등신들 모인 데가 등신당들. 근데 최근에 지지율은 조금 오르긴 했어요. 스님 보시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오당이고 네. 등신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거죠. 네. 존재감도 없고. 저게 어떻게 야당이에요. 그리고 세월호 때도 그랬습니다. 세월호 때도 유가족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그 박영선 의원이 그래도 네. 칼칼한 데가 있고 뭐 청문회 때나 이런 때 국회에서 발언하는 거 보면 참 여성으로서 그 국가 지도자감이라고까지 내가 칭찬을 했는데 네. 완전히 허당이야. 허당. 잘못 짚었어. 야당이 아니고 허당 대표야. 야당이 아니라 허당 대표였다. 어떻게 가서 두 번이나 그러고 옵니까? 두 번이나. 그래서 너는 정말 700만,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과 또 500만에 달하는 농민과
자영업자 중에서 뭐 한 4,500만 중에 한 300만, 200만 이상이 부채에 시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그 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말 정당이 나와야지 않느냐. 네. 그래서 통일 문제는 건전한 그 공개적인 방법으로 남북 관계를 조정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북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네. 종북 친북 소리가 큰 프레임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일 통일을 자꾸 한국 그 통일에다 비유를 하는데 독일은 전쟁을 안 치렀어요. 우리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 속에 많은 사람들이 피와 구분 없이 다 막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한이 아직도 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종북 뭐 친북 이러면은 아르레기적인 반응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북쪽이 내려왔을 때 그 인민 뭐 위원회에 의해서 막 억울하게 경찰 가족이라고 해서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남쪽에 살고 있는데 네. 그 상처까지 안고 가지 않으면 한반도의 남북 문제 이건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 문제도 안고 가고 또 국군이 북쪽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네. 인민군 물러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서 너 협조했지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었습니까? 네. 그 아픔을 같이 보듬고 갈 수 있을 만큼의 폭넓은 그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북쪽 관계 안 풀고 한반도는 끝나요. 그리고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에 네. 신라고 그래 백제 싸웠듯이 네. 1000년, 2000년 지나고 나면 역사학자들은 남쪽은 미국을 등에 업고 북쪽은 중국과 소련을 등에 업고 우리 민족끼리 박이 터지게 싸웠던 시대 이렇게 기술할 겁니다. 네. 뭐 네가 옳았냐 걸렸냐 이렇게는 안 봐요. 지금도 우리가 고구려가 옳았냐 백제가 옳았느냐 전혀 신라고 이런 건 없잖아요. 네, 논쟁하지 않죠 아무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역사의 기록 속에 남을 수밖에 없는 지금을 정오와 미움과 서로 간의 인명살상과 끝없는 에너지 소모를 통해서 이렇게 소비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남북관계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정치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이 저는 그런 면으로는 정말 한반도에 대한 민족적 그 입장 속에서 멀리 내다보면서 네. 우리 민족을 생각했었구나. 물론 뭐 정치 안 한다고 그랬다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큰 대의의 틀로 봐서는 정말 훌륭했던 정치 지도자로 식견 있고 또 많은 독서를 통해 가지고 안목도 넓었고 그랬던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버금갈 정도의 남북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기 식견을 가진 정치 지도자가 나오면서 네.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일각에서는 정동영 신당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거든요. 정동영 의원이 대선에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제일 안타까운 게 대선에 나왔다고 평가를 받았죠. 무소속으로 그때 제대로 평가 못 받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야당에서 누가 나와주실 때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론과 보수 언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뭐 전부 다 저도 뭐 한쪽에서는 노빠라고 그러는데 저는 무조건 노빠는 아닙니다. 비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권력의 속성을 잘 몰랐다는 거. 그래서 검사와의 대화라는 걸 통해서 그 말이 안 되죠. 네. 검찰 조직이라는 거는 개입니다. 검찰은 개같이 부려먹어야 되는데 그 개를 대접을 하니까 개가 막 무는 거예요. 개가 사람을 무는 상황. 지금 검찰 보세요. 한마디만 하면 절절절 매면서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출세 지향적인 사람들이 육법정서만 보고 인문학적 소양은 없이 검사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검사들이 권력이 시키는 대로 출세가 보장이 되는데 권력에 대들었다가는 완전 낙오가 되면 이제 뭐 변호사 개입 돈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검사는 개 취급을 해야지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개 대표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개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엄청 무서운 부도덕구를 시켜야 되는데 네. 말도 잘 듣고 순한 그냥 뭐 토종개를 시킨 거예요. 예를 들자면 검찰 출신으로 청렴 강직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구현하고자 했던 비리 척결 네. 뭐 부정한 정치인들 척결을 할 수 있는 검찰의 수장을 오랫동안 검찰에 몸담았던 그런 그 대표성 가진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법무부 장관을 보냈어야죠. 근데 그거 실패했죠. 네. 그 다음에 검사와의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검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지금 뭐 막가자는 거야 소리를 할 정도고 나오면서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진 겁니다. 네. 권위와 또 이 사랑 이 두 가지를 겸해야지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권위를 초창기에 버려버렸어요.
처음에는 사랑보듬은 권위를 갖고 그동안에 저질렀던 모든 비리나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 작업에 들어갔어야 되죠. 그리고 권위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안고 갔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권위를 내버린 거예요. 네. 권력의 속성을 너무 순박하게 생각한 거죠. 이렇게 하면 모두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보건사에서 실패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동영 씨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정동영 의원한테 네. 꼭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지 말아라.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라. 그러니까 백범, 네. 또 장준하 선생, 네. 또 그 함석헌 선생처럼 그런 정치 지도자가 될 생각을 하면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해방된 조국, 독립된 조국이라면은 정부 청사에만 문지기를 마다하지 않겠다. 네. 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뭘 하지 말아라. 내가 이 민족이 너무 아프고 가난하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신 그걸 도지사 하시오, 국회의원도 하시오, 대통령도 하시오. 이렇게 해서 될지언정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뭐는 될지언정 뭐가 되기 위해서 뭐는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문재인 내가 당대표한테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다 버려라. 네. 네. 사직생 생직사 죽어야 산다. 정동영이 모든 걸 포기하고 다 던져버리고 신당에 합류를 할 때 그 정동영 의원의 등을 밟고 새롭고 정말 양심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정투할 수 있도록 걸음이 되는데 그냥 걸음이 아니라 완전히 썩은 걸음이 되라. 참 미안하죠. 네. 정치적인 자기 전망도 있고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뭐 용산이라든가 정말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신당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고 저는 처음에 신당 촉구, 신당 만들어라. 네. 나랑 안 된다. 거기까지예요. 내가 역할은. 네, 역할인데 아니 뭐 또 그 안에는 민주당을 개혁해야 된다. 야권 분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는 그러면 결선 투표하면 되지 않냐. 야권 분열 안 될 거 아니냐. 돈이 조금 들어도 결선 투표를 해서 더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야권의 대표로 이렇게 나서면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저는 거기까지였었어요. 네. 내가 뭐 정치를 할 것도 아니고 또 저희 그 조계종에 그 보면은 정당 가입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당을 촉구까지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자회견을 할 때 제가 했잖아요. 예. 하고 나니까 이제 자꾸 저한테 하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도 할 수 없고 네. 어디 좀 신당이 구체화되는 데까지는 조금 돌봐주는 모양새로 네.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결국 뭐 야당에서 리모델링 민주당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네. 리모델링 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새집 짓는 거하고 큰 집 리모델링 하는 거고 비용이 얼마가 누가 더 들고 어느 게 더 쉽냐. 큰 집 리모델링 훨씬 골치 아픕니다. 안 됩니다 잘. 그러니까 우리가 새집 짓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서민을 위한 정강정책을 내놓고 또 사람도 누구 그러면은 신당이 무슨 목적을 갖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결국 선거 때 어느 사람이 나오느냐. 선거에 이기고 지고 승패를 떠나서 네. 저 사람이라면 정말 신당이 가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천해야지 된다. 결국 정당이라는 건 선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해서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겠다는 거죠. 장윤선의 팟짱. 스님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 안상수 의원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연 살짝 사람들이 궁금할 거 명진 스님이 박 대통령하고도 친하단 말이야? 이 생각은 친한 것까지는 아니고 딱
딱 한 번 봤는데 어떻게 친해요? 아, 딱 한 번 보셨어요? 네. 네. 좀 자주 보신 사이인 줄 알았어요. 아니 자주 못 봤고. 네. 그 2007년 경선 때 네. 야당은 이미 안 된다고 다 그렇게 포기가 됐었을 때입니다. 네. 한나라당 경선 때 이명박, 박근혜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강남에 살기 때문에 강남에 주지니까. 네. 아, 보은사 주지실 네. 때. 뭐 야당 누구 찍어라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왜냐면 전부 다 빨간 잠바인데. 스님 혼자 파란 잠바. 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 입장을 내놓기 굉장히 힘들 때인데 그나마 그래도 이 한나라당에서 박근혜가 비교적 이명박보다 검증된 사기꾼 이명박보다는 뭐 원칙이 있다, 깨끗한 있다,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박근혜가 되는 게 나라를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사 표현을 몇 사람한테 했어요. 법회 때도 한 번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말이 아마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들어갔던가 봐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직접. 네. 박 대통령한테. 네. 그래서 봉원사 명진 스님이시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 한나라당 박근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 전화할 사람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아니 누군데 나한테 그 박근혜라고 그러냐? 누구야 내가 그러니까. 누구야? 네. 아이고 스님 저 박근혜입니다. 네. 듣고 보니까 진짜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네. 네. 그래서 아니 왜 전화를 박근혜 그 후보면은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날이 8월 15일이었어요. 아. 근데 8월 15일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이제 총탄 네.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예. 그 오늘 현충원에 어머님 묘소에 참배하러 왔다가 이렇게 나가는 길인데 스님께서 저를 굉장히 응원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불자는 아닙니다만 어머님께서는 독실한 불자였었는데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은 스님께 고맙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셨을 것 같아서 어머님 대신 제가 전화를 올립니다. 그렇게 네.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를 잘하길 바랐어요. 네. 그래서 내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 남성 권위주의 시대 이제 끝장을 내야지 됩니다. 여성 대통령 나올 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꼭 후보가 돼서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어머님이 참 세상을 품었던 용서 사는 사람이 괜찮았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정치를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는 끊었죠. 네. 그리고 대선 경선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이명박 후보가 되고.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됐고 예. 이명박하고 후보 때부터 하여튼 제가 신랄하게 비판하죠 이제. 예. 뭐 삼치 정권, 파렴치, 모렴치, 후한무치하는 네. 정권이다. 뭐 별소리 다 합니다. 서푼짜리 동정만두 못한다. 아니 그 평화방송에서 아침 뉴스에 네. 이석우 씨가 묻더라고. 예.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장부일은 중천금인데 한마디 하는 장부의 한마디는 천금같이 무거워지는데 이명박 이 사람 하는 말을 만나 뒤집으니까 서푼짜리 동전만두 보다 무게가 없다. 그 뒤집어서 좋은 거는 빈대떡이다. 퇴임하면 남대문 시장 가서 빈대떡 장사 하나 해먹어라. 참 주옥 같은 그 명언들이죠. 예. 생각해보면은. 예. 스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명언들이네요. 그런 부분은 나도 참 크게 될 인물로 봐요. 그랬는데 한참 막 싸우는데 네. 안홍준 의원이라고 있어요. 예, 있어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을 통해서 우리 종무소로 전화가 와서 박근혜 의원이 스님을 한번 만났으면 하는데 뭐 방문해도 되겠느냐. 근데 사찰절이라는 데는요. 네. 도둑놈도 오고 강도도 오고 부자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그럼요. 좌파도 우파도 다 오는 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중이 뭐 정치적 입장을 너무 뚜렷하게 갖는 것은 안 맞아요. 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무슨 정치적 입장이 있으신 건 그렇지. 아니잖아요. 네. 예. 잘못됐다고 하는 게 정치적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 그 뭐 봉헌사 온다는데 여기 뭐 기독교인들도 다 오는데 뭐 그러면 한번 오라 그래라. 그래서 지방에 와서 그때 배석했던 분이 안홍준 의원하고 이정도 인천시장. 인천시장인가요? 네.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 스타일이 맨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장기자하고 앉아서
차 한 잔 주고 뭐 내가 떠들고 예. 잘 많이 웃고 예. 우리는 처음에는 아주 그 뭐 별명이 오름공주라는 말도 있듯이 싸늘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예. 별로 말은 없었어요. 내가 많이 얘기를 했고 이제 MB 흉 많이 보면은 막 웃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보문사에 있던 종무원들이 그 거의 다 운동권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감옥 갔다 오고 네. 그 국가보안법 뭐 위반자들. 그러니까 빨갱이 소굴이야. 여하간. 여하간에 네. 좌파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를 좋게 볼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다들 생각보다는 인상이 좋았다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 좌빨들한테서. 네. 그래서 글쎄 나도 생각보다는 참 그 사람이 따뜻해 보인다. 네. 그랬었고 그해 겨울인가요? 네. 뭐 강원도에 있는데 난 모르는 전화가 자꾸 들어와요. 네. 발신인 제한 표시가. 그 저도 안 받습니다. 그거는. 그랬더니 어느 번호가 하나 뜨는 게 들어와요. 그 받으니까 저는 박근혜 의원 모시고 있는 보좌관인데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신다고. 그래서 이상한 전화 오는데 그건가? 내가 그러니까 아니, 그 전화 한번 받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받으니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 당시에는 박근혜 의원이죠. 네. 전화해서 연말이고 해서 혹시 어디 지내시는가, 건강하신가 이렇게 안부 전화라고 그렇게 전화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뭐 전화 없고 그렇습니다. 뭐 친한 건 아니고 그 정도예요. 네. 근데 나중에 누가 듣더니 직접 그렇게 안부를 전화하고 본인이 찾아가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거의 없죠. 그렇게 챙기는 경우가 없었는데 지금 완전히 또 반대자의 입장에서 스님. 그래서 저도 정치를 반대는 잘못하니까. 안 했었어요. 좀 잘했으면 예. 하는 기대가 있었고. 예. 아니, 누구나 잘하면 좋죠. 예. 그럼요. 예. 그리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게 보수적 그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받잖아요. 예. 보수적인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사람이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면은 좌빨이야, 퍼주기해, 저건 뭐 이런 소리는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좀 진보적인 인물이 대통령이 돼서 남북 관계하겠다고 좀 갖다 주기도 오고 가면은 저 나라를 빨갱이 나라로 만들려고 그래. 이러면서 비판을 받는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한국 사회가 제대로 가려면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갈등 관계를 없애면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우리나라를 평화롭게 만드는 거라는 그건 지금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만약에 진보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북쪽 관계 풀겠다고 그러면 대부분 빨갱이 종북 대통령 그러면서 아우성 난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 네. 돼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민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선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고 설득을 하고 네. 그럼 대통령이 툭하면 테레비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돼요. 그렇죠. 한반도 상황이 이렇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경제는 중국하고 더 많이 하고 있고 군사기는 미국 군대가 들어와 있고 이런 뭐 나라가 어디냐. 대통령으로서 부끄럽다. 네. 그럼 이걸 헤쳐나가려면 우리는 남북 문제 풀어야 된다. 네. 나 좀 동의해주고 지지해달라. 네. 그런 얘기 왜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른 대선은 내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스님 대선 출마 용량. 저는 그 스님의 이제 딱 그 식견으로 보실 때 한국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지금 다 리더십의 위기라고 하는데 한국은 정말 리더십의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야당의 경우에 그런 비판이 많은데요. 문재인 그 지금 당 대표가 그 됐지만은 참 선하고 좋은 분이에요. 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을 내려서 액션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언어라든지 말이 50%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그런 판단과 그때그때 다가오는 일들을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세월호 때도 그랬었고. 아니, 김영호 유민이 아빠 네. 단식할 때 본인이 단식을 시작했으면 유민이 아빠 같이 세월호 문제 진실 밝힐 때까지 김대중 대통령 단식하고 감옥 가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네. 우리가 3당 합당했다고 비판하지만은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83년도에 광주 문제 때문에 광주 항쟁을 표면화시킨 거는 네. 김영삼 대통령 23일 단식이에요. 네. 그래서 막 피쩍 말라고 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실려갔어요. 그게 사실은 광주를
표면으로 드러냈거든요. 야당 정치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말 자기 모든 걸 걸고 이명박 정권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올바른 투쟁을 해봤냐는 거예요. 툭하면 김한길 시대는 서울시청 그 잔디밭에 천막 치고 농성 몇 번 하다가 들어가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야, 서울시청 앞 잔디밭이 오토 캠핑장이냐? 툭하면 천막 쳤다고 지랄대로하고 자빠졌고 오토 캠핑장. 자기가 국민들이 막 쌓여있는 이런 것들을 가슴으로 담아내서 내 거로 만들어서 그 울분을 갖고 정치 권력과 제대로 눈을 마주두고 싸운 국회의원 정치인 야당이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신당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신당에 이제 뭐 정지영 감독님이나 이소 뭐 경로주 위원장님이나 뭐 다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상이거든요. 네. 신당이라는 게 돈과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동영 의원이 합류를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논란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저는 정동영 의원을 마음속으로부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많이 변했다. 정말 사람 바뀌었다. 네. 정말 훌륭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치적 행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지상으로 저 정동영 의원이 그동안에 한진, 쌍용, 또 용산 네. 다닌 게 정치 다시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에서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네. 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는 자기 선언을 전제로 해서 네. 신당과 합류를 할 때야만이 신당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 죽어라. 이게 내가 정동영 의원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네. 그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정치가 제대로 좀 돼주기를 진짜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데 제일 안 되는 게 정치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정치가 정말 제대로 언제쯤 돼야 한국 정치가 제대로 돼서 국민들이 좀 편안한 날이 올지 정말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스님 그 새봄입니다. 아직 그 좀 춥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새봄이고 신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좀 뭔가 봄에는 새로운 희망을 갖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암울한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근데 현실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팍팍하고 답답하고 뭔가 되는 게 없고 그리고 열패감은 계속 쌓여가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당장 돈 100만 원이 없어서 가족들과 함께 뭐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생계가 막막해서 가족들과 뭐 함께 다 자살하고 이런 사례가 속출하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스님 보시기에는 좀 지금 그 2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 사회가 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좀 희망의 등불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스님 좀 그 삶에 지친 중생들에게 좀 봄볕 따스한 햇살 같은 한 말씀. 정말 힘든 그 주문을 우리 장 기자님이 저한테 하는데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광주항쟁을 실패로 보십니까? 성공으로 보십니까? 광주항쟁이요? 예. 저는 실패한 항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은 분들이 참 군사 정권에서 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지금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뭐 아니면 정치하겠다고 나설 수 있을 근저 그런 거는 없어졌죠. 예. 광주에 수없이 많이 돌아가셨던 분들의 열사들이라고 부르는 분들 이런 분들의 성공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지금의 그 고통들 우리한테 와 있는 이 고통들 어떻게 이제 헤쳐나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그냥 적당한 말이나 뭐 이렇게 힐링이라는 말로 뭐 치유 안 된다. 아플 만큼 아파야지 낫게 돼 있습니다. 뭐 감기 걸렸다고 약 먹는데 말이 있잖아요. 약 안 먹으면은 7일간 아프고 약 먹으면 일주일 아프다고. 아파야 할 만큼 아파야지 병이 낫습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안고 있는 축적된 친일청산 못하고 또 독재 또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한국 정치 나라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미국 자기 나라 서울시내 한복판에 외국 군대 주둔지가 있는 나라가 세계 각국 어디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요. 상징적입니다, 그게. 네. 뭐 누가 미국의 식민지라고 해도 우리가 두 말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국의 간섭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에서 살면서 경제적으로 그러다 이만큼 그래도 가서 큰 소리는 칩니다만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도덕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상식적인 선에서의 합리적 이런 도덕성 같은 게 완전히 붕괴가 돼버렸어요. 그걸 살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당도 도덕성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걸 일단 세웠고요. 그래서 저는 아픈 만큼 아파야지만이 우리가 다시 재생할 수 있다 해서 광주를 봐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각성,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봄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을 하고 싶은데 따뜻한 말보다는 분노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이게 봄을 맞이하는 제 메시지입니다. 네. 네. 정말 강렬하고 큰 말씀이시네요. 분노하라. 네. 그리고 행동하라. 네. 분노하는 만큼 움직여라. 네. 그 스님의 메시지를 들은 많은 애청자들께서 올 봄에는 자기가 선 현실에서 그 작은 것들에도 분노할 일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저항을 잘 못해요. 제도와 시스템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쫓겨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뭐 등등 때문에 잘 못하는데 스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분노하고 행동하는 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스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겠죠. 네. 오마이뉴스 창립 때부터 또 저도 10만인 클럽의 회원이기도 하고 하루에 한 두세 번은 들어갑니다. 네. 오마이뉴스. 그래서 종편, 조중동 이런 언론들이 갖고 있는 편향적인 태도,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거죠. 언론이 가져야 될 기본적 교양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마이뉴스 같은 매체가 있다는 것이 그래도 혼탁한 그런 그 물속에 절절절절 하면서 시냇물 조금 흘러들어가는 것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시대도. 일제도 겪었고. 우리 독립운동 할 때 자전거도 못 만들었잖아요. 일본은 군함 만들고 항공모함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그러면서 했던 군사 초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만주벌판에서 주림배를 끌어안고 굶어가면서 발에 동상 걸려가면서 독립운동했던 우리 선조들이 있습니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했던 그런 심정으로 이 불의한 세상과 맞서지 않는다면 우리한테 밝은 날이 올 기약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암울한 시대입니다. 막 어둡고 캄캄한 시대예요.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팽개질 쳐주고 권력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권력의 방관 속에서 조작과 음모, 은폐 속에서 학생들이 죽어갔어도 거기에 대한 진실 규명이 안 되고 엄마들이 길바닥으로 아빠들이 40 며칠씩 밥을 굶으면서 항의해지는 이런 암울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은 오마이뉴스 같은 그런 뉴스 매체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길라잡이가 오마이뉴스라고 생각하고 이걸 청취하는 모든 분들은 올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행복을 찾아갑시다 우리. 네. 예, 스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시즌2 첫 방송으로 스님 초대했는데요. 정말 그 주옥 같은 말씀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프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아플 게 아니라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참 이 방송을 듣고 나 부끄러운 줄 알고 좀 제대로 된 정치를 좀 하는 그런. 그 인간들이 이거 들을까요? 듣는 인간들이 있긴 하겠네. 낯이 좀 있는 인간들은 좀 들을 텐데. 안 그런 인간들은 좀 안 듣겠지만 우리 장윤선 기자의 그 통쾌한 웃음소리 속에 더 막 행복한 기운이 꽉 차서 허탈하게 들리질 않고 네. 뭔가 꽉 차서 들릴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손잡고 굳건하게 어깨 동무하고 앞으로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핵발전소 숫자가 23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성을 깨달았지만 우리에게 다른 대안은 있는 걸까요? 방사능은 관리만 잘하면 과연 안전할까요? 탈바꿈은 방사능이란 무엇인지, 탈핵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마이북 신간 탈바꿈.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